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데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업무 프로세스 세 번째 시간부터는 카메라에서 제가 사라지고 화면 속에서 저의 목소리와 그리고 깨끗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시험과 직결되는 용어를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세스 점수를 높여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거 충분히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커피 한잔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카페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얘기를 하고 대화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업무 프로세스 세 번째 시간부터는, 자, 제목 자체를 핵심 업무 프로세스 용어다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러분 교재의 230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 용어를 전체를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이클 포터라는 부분에 235페이지까지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시험과 직결되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 프로세스 과목을 공부하면서 용어를 외운다, 자, 용어를 암기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암기만으로 우리가 출제되는 그 업무 프로세스 문제 자체가 신기술 전산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한 두 문장 정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답이 뭐냐 이렇게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문을 통해서 그 지문 속에서 이 블랭크 갈로 안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화면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보여드렸던 이 비즈니스와 IT의 만남에 대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오늘날 그 세대에서는 이 컴퓨터라는 이 IT라는 거와, 그쵸, IT라는 거와 오늘날 이 업무 프로세서, 모든 회사에서는 컴퓨터 없이 돌아가는 회사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업무 프로세스와의 만남은 제가 이제 업무 프로세스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비즈니스와 IT의 융합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 저자가 이제 책 표지에다가 어떤 얘기를 넣어놨냐면 이런 말을 넣어놨더라고요. 이제 비즈니스가 IT의 매력에 빠지다. 참 감상적이면서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회사의 업무는 IT의 어떤 기술 없이는 그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자체를 이제 비즈니스가 IT의 매력에 빠지다 이런 말을 적어 놓으니까 저도 이제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업무 프로세서의 길을 어떻게 열어 드려야 되겠다는 감도 제가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제가 강의를 촬영하는 이 날이 월요일인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이 책에 푹 빠져가지고 이 책만 열심히 읽었던 자, 그런 그 주말을 보냈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에 그 230페이지부터 볼 텐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재에 230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정보 전략 계획이라는 ISP에 대한 용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ISP가 뭐냐라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현실과 조금 이렇게 겸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2014년 3월 며칠자에 그 전자신문에 난 기사 하나를 발췌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2014년 3월에 전자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우리 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다양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지식 경영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국내 공공 KMS 시장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식 경영 시스템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별표가 3개 해도 모자라죠. 왜냐하면 이 KMS라는 용어 자체가 지난 2013년 2회 기사에도 출제가 됐었고, 또 2013년 3회 기사에도 연속적으로 이 KMS라는 용어가 출제가 됐어요. 이 KMS 용어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식 경영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지식을 공유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사를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A라는 부서가 있을 거고 B라는 부서가 있을 거고 C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오늘날 빅데이터 세상에서 A라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정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정보가. 그러면 B라는 그 부서 자체도 사실 이 A 부서, B 부서, C 부서라는 이 부서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부서가 많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A 부서도 발전하고 B 부서도 발전하고 C 부서도 발전해야만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A 부서에서 발생된 좋은 정보가 B 부서에서도 같이 알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 정보를 공유할 수만 있다면 이 회사 전체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KMS라는 지식 경영 시스템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말하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각 부처가 있겠죠. 뭐 지방으로 이제 분류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다양한 지식 정보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통합해서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정보를 통합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이 지식경영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분산되어 있는 지방에 있는 이런 KMS 시장들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고요. 자, 계속 읽어보면 이제 9일날 2014년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에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흩어져 있는 업무 지식과 또 정책 지식들을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정보 전략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이 ISP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될 정보 전략 계획이라는 ISP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와 전략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서로 간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어떤 지식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또 넓게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우리 대사관들까지 전부 다 지식을 공유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식 행정 시스템이라는 GKMC라는 거. 요거 약자 잘 보세요. 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에서 GKMS, 이런 용어도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가 행하는 지식 행정 시스템을 우리가 GKMC라고 한다는 거. 요거 같이 용어 알아두면서,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발생되는 기관 KMS 등을 통해 업무에서 발생된 지식들을 축적하면서 이 시스템에 쌓인 데이터 건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제 15만 9천여 건에서 이제 지난해 이제 74만 1200여 건으로 5배 가량.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니까 2013년도죠.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해서 5배 가량 이 지식에 대한 내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지식들을 많이 쌓여가면서, 이런 많게 많이 쌓여있는 지식들을 서로 간의 각 부처에서 공유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자, 이런 류의 이제 기사가 이제 쭉 출제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정보처리 기사 실기,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용어예요. 그죠? 용어. 그러면 그 용어 중에서 이번 페이지에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지식경영 시스템이라는 이 KMS와 그 다음에 정보화 전략기획이라는 ISP, 그리고 정부 지식 행정 시스템이라는 GKMC라는 거. 이런 세 가지 용어 중에서 어느 한 개가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KMS는 지식 경영 시스템이에요, ISP는 정보 전략 계획이에요, 이렇게만 외우면 단답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지문 속에서 이게 도대체 뭘 설명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자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개념을 잡으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에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ISP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자, 정보를 전략적으로 계획한다라는 뜻의 ISP입니다. 영어 약자도 같이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ISP의 정의는 전사적 기업 모형 설계 단계로서 조직의 목표, 또 주요 성공 요인과 같은 전략적 측면과 그리고 이러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화에 대한 계획,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의 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보 전략 계획의 ISP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자, 이 ISP라는 용어 충분히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ISP의 목적은 경영과 정보 기술의 추진 방향을 통합하고 또 정보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의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목적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ISP를 잘 추진했을 경우에 기대 효과로서는 기업 전략을 반영한 정보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이 가능하고요. 자, BPR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정보 전략 계획으로 보다 효과적인 프로세스의 혁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정보기술 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용어, 바로 이 ISP라는 용어, 정보전략기획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0페이지 아래쪽으로 넘어와 보죠. 넘어오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용어가 이제 EAI와 BPM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이 EAI와 BPM이라는 용어, 제가 사실 그 2007년도였습니까? 자, 2007년도에 이 업무 프로세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업무 프로세스 형태가 이제 2005년 마지막 4회 시험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업무 프로세스 강의를 할 때에 제가 어떻게 강의했냐는 걸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제 강의를.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분석을 했냐면 2007년도에 이제 1회인가 2회 시험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그 필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자, 이 자격증의 이제 필기 시험에 이제 두 번째 과목이 뭐냐면 두 번째 과목이 이제 경영에 관련된 과목이 있어요. 경영. 자, 이 경영에 관련된 과목을 그때 당시 제가 사무자동화 필기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여기에 필기에 출제됐던 이제 그 문제 중에서 바로 이 EAI라는 용어가 출제가 된 거예요. EAI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 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EAI라는 그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겠구나. 이 내용이 앞으로 정보 처리 기사 실기에서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 용어가 충분히 출제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2007년도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막 했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EAI가 줄줄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BPM도 줄줄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업무 프로세스라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서가 여러분 시험에 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1강, 2강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와닿았다면 지금 한 강 한 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부드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담이 자꾸 길어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저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하고 대화하듯이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갈 수 있는데 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들어오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 프로세스 강의만큼은 좀 재미있게 여러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AI에 대한 개념이 뭐냐? 자, 약자부터 볼까요? EAI가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다. 뭔가 통합적이다. 전사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EAI라는 개념은 전사적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이다라는 뜻이에요. 전사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말 그대로 DW, ERP, CRM, 그리고 SCM, B2B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용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그렇죠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제가 따로 이제 메모를 해놨어요. 이거 여러분 화면 일시 정지시키고 여러분 교재에다 메모해두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DW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도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많은 데이터를 담아둘 수 있는 저장소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 배우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DW라고 표현을 합니다. ERP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력하게 제가 주장했던 거 전사적 자원 관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CR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되겠죠.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 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CRM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도 해드리겠지만 오늘날은 이제 고객 졸도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도대체 원하는 게 뭔가? 우리 고객이 지금 바라는 게 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고객과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그런 데 사용되는 용어 CRM이라는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SCM이라는 것은 이제 Supply Chain Management라 해서 사슬 형태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설명은 그러니까 서로 사슬처럼 연결돼서 물건의 생산부터
고객이 그 물건을 가져가는 전체적인 어떤 형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가 이제 SCM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B2B라는 것은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거래를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제가 옆에다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메모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로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EAI라고 한다. 그래서 EAI가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에서 전사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형태의 용어를 우리가 EAI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요 정도 문장을 나오고 난 다음에 얘가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문장을 통해서 EAI에 대한 블랭크를 만들어 줄 거니까 전체적인 문장을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단답형으로 용어만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지문을 넣어두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은 지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많이 읽어보는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넣어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자, 기존의 별도의 컨버터를 이용하거나 관리자가 수작업으로 데이터 형식을 변환해 주어야 했지만 EAI를 도입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 시스템 상호 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문장 내려가 보니까, 그러나, 자, 이런 EAI 솔루션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사내의 모든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도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 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A라는 부서에서, 그죠? A라는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막 정리해서 이게 정보다 해서 회사 사내 어떤 서버에다 올려두게 되면 B라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전사적 어플리케이션 통합 과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런 형태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AI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EA가 뭐냐? 뭐 전사적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다. 이렇게만 외워서 시험 치러 가면 시험 문제에서 다양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지문을 통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시험에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나왔던 용어가 이 BPM이라는 용어죠. BPM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인데 BPR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BPR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한다는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BPM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의미죠. 매니지먼트니까. 그래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고요. BPM에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그 정의된 프로세스에 맞게끔 활동을 수행하고 적절한 평가 기준과 지표에 따라서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에 의한 필요에 부응하여 개선과 혁신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라는 BPM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BPM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PM이라는 용어 역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벌써 용어를 몇 개를 짚고 넘어갔냐면 정보 전략 계획이라는 이 ISP라는 용어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EAI 그리고 BPM이라는 용어 함께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 비즈니스.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서 이 비즈니스를 논하지 않으면, 그죠? 논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를 말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이 비즈니스가 보편화된 시대죠.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제가 들고 있는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어느 한 상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이제 대세가 이제 쿠팡에 들어가서요. 쿠팡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가만히 쿠팡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죠?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거 있으면 진짜 슈퍼에 갈 일이 없겠어요. 그쵸? 여기 뭐 라면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까지도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가격도 너무너무 싸고요. 일반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대형 할인마트보다도 가격이 더 싸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제 발품 팔아서 나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띡띡띡 해서 클릭해서 결제만 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그 다음날 배달을 해주는, 자, 이런 형태의 시대가 벌써 온 거죠. 그죠? 손안의 모든 것으로 동작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개념이니까 이 비즈니스의 개념은 이제 두말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말은 인터넷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 비즈니스는 이 엔터프라이즈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는 21세기 이 이코노미, 그죠? 이 이코노미, 여기서 말하는 그 이라는 게 전부 다 인터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이코노미 내에 새로운 기업 모델 형태가 되겠고, 이 엔터프라이즈는 IT를 지렛대로 해서 삼아 기업 구조를 흔들고 있고, 새로운 법칙의 적용으로 큰 성공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비즈니스를 모르면 전자상거래를 논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워낙 그 활성화돼 있고, 예전에는 사실 그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으로 물건 산다 그러면 사실 두려웠어요. 그렇죠? 내 돈만 갈취해가고 물건은 안 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으로 물건 안 사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활성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 자체는 많이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문장을 통해서 꼭 한번 읽어봐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러분 교재 231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 이 MIS라는 용어도 이제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죠. 그러니까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관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조직 내의 운영과 경영 및 관리자의 의사결정 기능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용자와 기계 시스템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작업의 절차, 분석 및 계획, 모형, 통제와 의사결정 및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리고 정보통신 등을 활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경영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모든 어떤 기업의 일처리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미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해서 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경영 정보 시스템의 개념을 세분화해서 첫째, 사용자와 기계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의 개념을 세분화시키면 그 첫 번째가 사용자와 기계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종합 시스템에 대한 성격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가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게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된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의사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을 해서 방대한 기업의 어떤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이런 의미로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시험에 나올 때도 이제 MIS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IS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232페이지가 되겠죠. 자, ASP와 SWOT 분석에 대한 용어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ASP에 대한 개념은 뭐 크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번 참고 자료로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 ASP 과세라는 개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물건,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이라는 거, 이 GATT라는 용어, 이런 것은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SWOT 분석, 그러니까 SWOT 분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SWOT의 약자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서 강점에 대한 strength, 그 다음에 약점에 대한 weakness, 그리고 기회에 대한 opportunity, 그리고 위협에 대한 threat, 이렇게 네 가지 그 영어 단어 외운다 생각하고 이 네 가지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이제 SWOT 분석에 대한 개념은 이 네 가지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서 어떤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서,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또 위협을 찾아내서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죽이고 또 기회는 활용하고 또 위협은 억제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SWOT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SWOT 분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용어로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이제 네 가지를 좀 혼합한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데 SO 전략이라 해서 이 S는 아까 이게 강점의 스트렝스의 약자가 되겠고요. O라는 것은 이제 기회의 opportunity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SO 전략이라고 말을 만들게 되면 강점과 기회의 전략으로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말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 전략은 역시 강점과 위협의 어떤 전략을 나타내는 거고요. WO 전략이라는 것은 약점과 기회, 그리고 WT 전략은 약점과 위협 전략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서 SO 전략이다, 뭐 ST 전략이다, WO 전략이다, 또 WT 전략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네 가지 영어 단어의 의미만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그 어떤 형태로든지 용어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영어 단어를 기억해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분석의 이제 중요성은 학자에 따라서는 기업 자체보다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위협, 기회, 그리고 약점, 강점에 이제 TOWS라는 이런 단어로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 분석 이번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용어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그 교재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정보기술협정이라는 말과 그리고 SLA, 서비스 수준 협약 서비스, 그러니까 협약에 관련된 용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정보기술협정이라는 게 이제 언제 생겼냐면 이제 1996년도 12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 무역기구 아시죠? WTO 약자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의 약자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강요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정보기술 IT 제품에 관한 국제 협정을 우리가 정보기술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의 약자가 이제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니까 ITA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ITA라는 용어가 나온다면 아, 정보기술협정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우리 IT 제품인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교육 자유화를 위해서 이런 정보 기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2000년까지 교육을 완전 무관세, 그러니까 세금을 없이끔 그죠? 무관세하는 정보 기술 협정을 뜻한다. 사실 그 장단점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좋은 IT 기술이 있어요. 그 좋은 IT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그 나라에서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면 싼 값에 그 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겠지만 또 반대로 다른 나라의 그 IT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해 올 때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싼 가격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또 찾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수입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거고 이런 어떤 장단점이 있는 그런 이제 정보기술협정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IT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IT 어떤 기술이 발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는 갑론을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 SLA라는 용어도 이어서 나오는데요. 자, 이 SLA라는 용어가 이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협약 서비스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참 재밌는 용어긴 한데요. 수준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눠서 사용자와 또 서비스 제공자 간에 체결을 하는 협약을 우리가 SLA라는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삼성에서 이렇게 그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을 그냥 자기네들이 대충 만들어 놓고 이제 고객에게 판매를 해요. 그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이 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객이 구입해갖고 막 쓰다가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어. 그러면 어느 특정 일정 기간 동안 AS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그 무료로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져야 되고, 고객이 사용하다 불편하면 이제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약도 없이 그냥 물건 판매해놓고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든 말든 물건 파는 데만 목적을 두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협약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하며 이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배상을 하도록 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SLA, 서비스 수준 협약 서비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SLA라는 용어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SLA에 이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이 SLM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SLM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 SLM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SLA, 방금 앞에서 했던 SLA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이 SLA가 이제 서비스 수준 협약 서비스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SLA가 IT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와 그리고 사용자, 우리 수혜자 상호 간에 동의에 의해서 사전에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명시하고 이를 문서화한 것으로, 자, 이걸 가지고 업무 추진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과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주요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한도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을 우리가 서비스 수준 협약 서비스다라고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될 SLM이라는 이 용어는 서비스 수준 관리라는 뜻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SLA를 바탕으로 실제 SLA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SLM이라고 한다. 결국 이 SLA라는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 관리한다. 관리를 용어로 하면 매니지먼트니까 SLM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수준 관리의 목적은 SLA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측정, 평가하고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궁극적으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LA는 서비스 수준 협약 서비스고 그 SLA를 관리하는 것을 SLM이라고 한다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용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ISV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요. 이 용어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물론 달려드려야 되지만 용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자체가 무언가를 이렇게 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온다면 외우고 가시면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지문을 통해서 그 지문 속에서 앞뒤 문맥에 이어서 이 블랭크에 대한 용어는 SLA를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또는 SLM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교환 파일도 여러분 교재도 단답형형의 이제 용어 설명이라 보다는 좀 많은 지문을 넣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넘겨보시면 여러분 교재 이제 23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업무 프로세스 보충 자료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보충 자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용어를 다 설명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설명할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지문들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한번 파악해 보라고 제가 지문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장은 아니니까 반드시 한번 쭉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ISV라는 것은 이제 하나 이상의 컴퓨터 하드웨어나 운영체계 플랫폼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면 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나의 어떤 중소기업이다. 그거를 부를 때 우리가 ISV 업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라든지 IBM이라든지 뭐 HP, 휴렛패커드 또는 애플 또는 삼성, 뭐 LG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들어 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 앱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알람을 울릴 수 있는 앱이라든지 뭐 시계를 전 세계 시간을 볼 수 있는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연 삼성에서 다 만들었을까요? 대기업에서 안 만들었어요. 하청업체에서 이런 앱들을 만들어서 삼성에서 납품을 하면 삼성에서 이 기계를 만들어서 그 앱을 설치해갖고 이게 삼성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ISV라는 업체들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자기네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을 납품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ISV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만드는 큰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네들을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죠? 비즈니스 파트너가 분류는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ISV를 격려하고 또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SV라는 용어 자체는 independent,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벤더를 의미하면서 독립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머지 문장 여러분들이 읽어봐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용어를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 SCM과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KMS 이 용어는 최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특히 이 KMS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 2회 정보처리 기사와 2013년 3회 정보처리 기사에서 연속적으로 출제된 용어가 바로 KMS 지식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자, SCM부터 볼까요? 이 SCM이라는 용어는 이제 Supply Chain Management라 해서 공급 사슬 관리다. 공급 사슬 관리. 무슨 말이냐? 자, 이 SCM은 물자, 정보, 재정 등이 공급자로부터 생산자에게, 그리고 생산자로부터 도매자에게, 그러니까 도매업자에서 소매상인에게, 또 소매상인에서부터 우리 소비자에게 이동함에 따라서 그 진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우리가 SCM, 우리말로 하면 공급 사슬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도 적어 두세요. 그죠? 공급 사슬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효율적인 그 SCM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자, 재고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어떤 그 상품을 개발을 해서 소비자까지 납품을 하려 그러면 이런 공급 사슬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을 해놓고도 팔리지 않는 그런 제품, 다시 말해서 재고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SCM 서비스를 임대하기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것을 확약하는 웹 기반의 ASP들과 역시 경쟁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AS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업체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서 나왔던 그 미국의 어떤 그 세금 관련된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ASP는. 자,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이 용어가 이제 KMS라는 용어인데 이거는 별표 한 3개, 4개, 5개 정도 하면 되겠어요. 2013년에 연속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도 충분히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관리 시스템이 최근 트렌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식경영 시스템은 조직 내에서 지식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이고요. 자, 직원들이 입력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함으로써 모든 사원들에게 유통시켜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시스템. 정부 차원에서도 통합 지식관리센터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앞서 기사에서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KMS라는 용어는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다. 여러분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에 2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4가지의 P와 그리고 4가지의 A 그리고 4가지의 E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 4가지를 만들어 놓고 한 가지를 블랭크로 시켜서 나머지 3개를 설명하면서 이제 한 가지의 블랭크를 맞추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제가 4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말하는 이제 4P라는 의미는 이제 첫 번째가 프로덕트, 생산,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 그리고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4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영어 단어적인 의미만 파악한다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프로덕트는 이제 생산품을 의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제품을 의미하는 건데 단순히 이제 가방이라는 제품은 아니라 그 가방의 어떤 소재는 뭘로 만들었는지 색깔, 모양은 어떤 것들인지 전체를 의미하는 게 바로 프로덕트다 이런 얘기고요. 프라이스는 이제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 플레이스는 이제 판매점과 이제 유통 경로를 의미함으로써 그 제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까지 오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고요. 프로모션은 다들 잘 아시죠? 광고를 위한 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모션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품에 대한 어떤 홍보, 뭐 할인,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에서 포피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모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4A라는 개념이 이제 4A 마케팅이라 하면 anytime, anywhere, 그리고 any product, any body를 의미하는 거다. 뭐 이 정도 눈도장만 찍어 두셔도 되겠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여기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최근에 이러한 마케팅 방법으로 전방위 마케팅 방법이나 이 IMC 등이 이러한 트렌드를 대변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서 이 IMC가 뭐냐면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눈도장 정도만 찍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고객 전도사를 의미하는 거, 이벤저리스트라는 거, 그 다음에 열성을 나타내는 그 엔슈디아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체험을 나타내는 experience, 그 다음에 교환을 의미하는 exchange, 이 네 가지 영어 단어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사실 그 업무 프로세스의 용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용어만 시험에 나와라, 뭐 이런 그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나올 겁니다. 그죠? 믿고 열심히,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나올 거예요. 제가 그냥 대충 보여드린 게 아니라, 많은 서적과 많은 업무 자료를 뒤져봤어요. 그 뒤져본 것 중에서, 많이 이제 그 활용이 되고, 또 많이 표현이 되는 그런 용어들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용어는 안 보셔도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언급한 용어만이라도 중점적으로 봐두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아래쪽에 6C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6가지 C를 또 의미하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가 이제 컨텐츠, 뭐 내용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컨텐츠, 내용이나 정보.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죠? 커뮤니티.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고객 간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커머스 전략, 그러니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뭐 광고 수익, 또 상품 판매에 대한 어떤 뭐 커미션, 유료화, 뭐 제휴를 통한 매출을 올리는 어떤 그런 전략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커넥션이라는 전략 역시 제휴 전략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은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징, 고객 확보를 위해서 고객 개개인에게 맞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죠. 역시 고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고객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의 증대와 회사와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를 위한 전략을 나타내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한다. 6C라고 해서 6C 전략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어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제 4P, 4A, 4E 더불어 6C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정도 봐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제 마이클 포터의 5 for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힘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 마이클 포터의 5 force라는 자체가. 하지만 이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는 마이클 포터는 현재 그 살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40년대생이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돼 있겠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기업에게 여러분 그 당신의 기업이 발전을 하려 그러면 이런 5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 5가지 힘이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신규 진입자 위협에 대응. 지금 보여드리는 이 5가지가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은퇴를 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비즈니스를 갖거나 할 때 이거를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 경쟁업체. 저도 과거에 이제 중간에 사업을 조금 해본 그 경험도 좀 있지만,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이렇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템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후죽순 똑같은 게 생겨나 버리죠. 그러면 처음에 오픈했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더 그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픈했던 가게로 사람들이 가버리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위험성을 없애려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마이클 해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BPR의 창시자는 마이클 해머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클 포터는 5가지의 힘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 그 5가지 힘이 그 첫 번째가 신규 진입자의 위협에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A라는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업종에 B라는 신규 진입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의미했다는 거죠. 자, 읽어보시면 의미는 아실 거예요. 신규 진입자가 진입하여 포지셔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쌓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뭐 억지로 비용 불이익을 하도록 하거나 기존의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다든가 그 고객에 대한 인지도를 확실히 상승시켜서 우리 가게가 완벽하니까 다른 가게에 못 가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에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산하는 업체 이제 그 힘을 잃지 말라. 그 생산하는 업체보다
팔아주는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보여줄 힘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공급자랑 잘 지내라는 얘기죠. 교섭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급자의 영향이 강해져서 내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응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충성 고객, 우리 고객들이 내 물건을 사용을 하고 또 뭐 카페, 뭐 식당을 예를 든다면 우리 단골 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골 손님이 그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그 제품이 너무 맛있고 또 서비스도 좋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라는 그런 의미, 경쟁력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대체제의 위협에 대응하라. 다시 말해서 대체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체 서비스, 대체 상품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면 홈페이지 서비스를 주로 해주는 그 서비스들이 대체 서비스인 그 블로그 서비스가 나오면서 홈페이지 서비스 업체들이 다 우죽순 문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나만의 어떤 대체 그 전략을 항상 세우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죠. 이건 좀 여담인데요. 이런 경우도 제가 봤었어요. 뭐냐면 그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우라고 불러야 되나? 장애인들을 위한 그 휠체어가 있잖아요. 그죠? 휠체어. 그러니까 이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상품을 이제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을 휠체어의 거치대를 만들어가지고 노트북을 아주 편하게 이렇게 딱 올려놓고 노트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거치대를 그러니까 1년을 넘게 열심히 해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특허도 받았어요. 근데 판매를 한 개도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그 노트북 거치대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노트북 거치대를 완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타블렛 PC와 이 스마트폰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덩치 큰 노트북을 휠체어에 매달아 놓고 사용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블렛 PC나 스마트폰이 훨씬 더 가볍고 편하게 쓸 수 있는데 굳이 노트북 거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하나 만들 때도 그런 어떤 미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뭐 이 말과 조금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그 힘들을 가지고 있어야 비즈니스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공무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그 퇴직금 받아갖고 뭔가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식이나 현장 경험 같은 게 없으면 의외로 이제 내가 원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그런 것들 미리 다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역시나 그런 치열한 포지셔닝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업체와 우리 업체가 차별화를 정확하게 둘 수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만 갖고 예를 든다 그러면 정보 처리를 강의하는 그 강사가 전국에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역시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 인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 강의도 오래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교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강이라고 해서 뭐 1년 전에 2년 전에 막 녹화했던 강의를 그냥 틀어만 주고 뭐 여러분 마음대로 들으세요. 듣고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궁금한 것을 저랑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죠? 멀리 찾아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보면서 여러분의 힘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감이 가는 강의를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지금도 사실 뭐 이거 화면 강의에서 저 그냥 사라지면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이게 조그마한 카메라도 앞에 놔두고 이제 여러분은 좀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교감을 하려고 이런 그 영상도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합격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합격하신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합격하면요, 제가 아무리 뭐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불편함을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합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좋아해 주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잠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부끄러워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 시간에 5폴스, 마이클 포트의 5폴스의 이 5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업무 프로세서의 이 용어를, 이제 핵심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예정된 이제 다음 강의 제 4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 핵심 용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보충 자료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뭐냐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출제된 것 중에서 이제 답항으로 나왔던 용어들 있죠. 답항으로 나왔던 그 용어들도 물론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자,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1번에 SCM, 뭐 2번에 BPR, 뭐 3번에 뭐 ERP 이렇게 해서 답항이 총 몇 개가 있어요? 40개 있는 거 아시죠? 40개. 그쵸? 40개인데, 만약에 이번 시험이 만약에 뭐 2016년 뭐 1회 실기시험이었다. 1회 실기시험에서 이 안에 40개 중에서 5개가 답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35개는 답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5개의 용어가 그 다음 시험에 답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를 전체 답항을 다 찾아가지고 물론 문제 그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 찾고 있는 중이에요. 다 찾아가지고 답으로 나왔던 거 빼고 그죠? 빼고 답이 아니었던 부분 중에서 그 뒷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용어를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추려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 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셔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벌써 이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다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여러분이 충분한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